아무것도 없는 땅에 공장을 짓겠다는 건 미친 짓 아닙니까? 이 나라는 5년도 안 돼서 사라질 겁니다. 나라의 분단으로 인해 알짜배기 산업과 기술, 자산을 강도질 당한 나라.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투자의 블랙홀이라며 쓰레기 취급하던 슬로바키아였습니다. 기술 최강국 독일은 고개를 저었고 깐깐하던 일본은 침을 뱉고 떠났습니다. 그때 비웃음을 당하던 이 나라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전재산 1조 원을 통째로 박아버리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습니다. 30년도 되지 않아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찍어내는 세계 1위 괴물 국가로 탄생한 것이었죠. 유럽 최빈국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리자 현재 유럽의 중심에서 태극기가 펄럭이는 이유, 이 역정극의 전말은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최소 20년은 회복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에 떨어진 제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슬로바키아에서 25년간 산업경제학자로 일해온 미헬 노박입니다. 독일 뮌헨 공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슬로바키아 산업부 자문위원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간단했어요. 숫자로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만을 믿었어요. 그런 제가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가 둘로 갈라지던 바로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벨벳 이혼이라고 불렀어요. 부드러운 벨벳처럼 평화롭게 헤어졌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슬로바키아 입장에서 이건 이혼이 아니라 약탈에 가까웠습니다. 재산 분할은 인구 비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 되는 알짜배기 자산이 죄다 체코 쪽에 몰려 있었거든요. 체코는 유럽 최고의 관광도시 프라하를 가져갔습니다. 100년 전통의 자동차 브랜드 스코다, 또 그들 몫이었어요. 정밀공업의 핵심 기술자들 역시 체코에 남았죠. 그럼 슬로바키아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끝없이 펼쳐진 감자밭이었습니다. 소련 시절 세워진 낡은 군수공장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냉전이 끝난 시대에 무기를 살 곳도 없었습니다. 쇠덩어리 공장만 덩그러니 남은 셈이었죠. 저는 분리 직후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업률은 20%를 돌파했고 매달 수천 명의 청년들이 서유럽으로 떠났어요. 외국인 직접 투자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해외 언론은 슬로바키아를 유럽의 쓰레기통이라고 불렀어요. 투자의 블랙홀이라는 표현도 자주 들렸죠. 돈을 넣는 족족 증발해버리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결론에 이렇게 썼어요. 이 나라는 최소 20년은 회복 불가능하다고요. 희망은 없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1990년대 초반 아버지는 군수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하셨죠. 성실한 노동자였어요. 하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공장 문이 닫혔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으셨어요. 당시 50대 중반이셨는데 다시 취업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공장 문 닫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식탁에 앉아 손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30년간 기계를 다루던 그 손을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몰락이란 통계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로 다가온다는 것을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본의 도요타와 닛산이 유럽 생산 기지를 물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게 나라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어요. 간절하게 일본 조사단을 초청했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 참여했어요. 일본인들은 특유의 꼼꼼함으로 전국을 훑었습니다. 땅의 평탄도를 재고 도로의 너비를 측정했어요. 전기 공급의 안정성을 확인했고 심지어 노동자들의 손가락 굵기까지 체크했습니다.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해서 비교했죠. 저는 그들의 체크리스트를 보며 불안해졌어요. 우리나라는 항목 하나하나마다 기준의 미달이었습니다.
몇 주 후 일본 조사단의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결론은 단 한 줄이었어요. 이곳에 공장을 짓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자살 행위입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물류를 실어 나를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수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트럭이 지나가기도 힘든 구불구불한 상일 뿐이었습니다. 둘째, 정밀 부품을 다룰 줄 아는 기술자가 전무했어요. 셋째,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2만 개의 부품을 납품할 하청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짐을 쌌어요. 독일의 폭스바겐과 아우디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폴란드나 헝가리로 떠나버렸어요. 슬로바키아는 또다시 차가운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당시 관료들 사이에서는 이제 끝이다라는 말이 인사말처럼 오갔어요. 저 역시 숫자로 이 나라의 한계를 증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제 분석 대상조차 아니었어요. 유럽에서 한국은 값싼 차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품질은 나쁘지 않지만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회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한 줄이 제 눈을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 슬로바키아 현지 공장 검토 중. 저는 속으로 단정했어요. 이건 오보거나 곧 취소될 소문일 거라고요. 독일과 일본이 침을 뱉고 떠난 이 땅에 한국이 온다?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제 계산식이 놓친 변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숫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잔인하게도 말해주고 있었어요. 슬로바키아는 누구도 투자하지 않을 나라라는 사실을요. 일본과 독일이 떠난 뒤 우리는 더 이상 선택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 실소가 나왔어요. 한국이라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은 보고서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슬로바키아를 살릴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단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모든 투자 모델을 검토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정부 관료들은 점점 지쳐갔고 국민들의 절망은 깊어졌어요. 젊은이들이 떠나는 속도가 출생률을 앞질렀습니다. 이 나라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었어요. 경제학 교과서의 실패 사례로 기록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인가?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이 진지하게 진리나 인근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저는 즉시 내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를 비교하는 투자 점수표를 작성했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폴란드가 압승이었어요. 인구는 3,400만 명으로 대규모 시장이었고 슬로바키아는 고작 540만 명이었습니다. 도로 인프라는 폴란드가 월등했어요. 기술 인력도 폴란드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에는 이미 피아트 같은 자동차 산업이 있었어요. 어떤 각도로 봐도 폴란드가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최하위권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선택이었죠. 저는 동료 경제학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 선택은 통계적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또 다른 동료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마 정보가 잘못된 거겠죠. 한국 기업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을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점수표에서 슬로바키아는 꼴찌였어요. 그런데 한국 측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존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곳을 찾았어요. 경쟁사가 많아 검증된 곳을 선호했습니다.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곳도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최우선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우리를 가장 간절히 원하는 곳, 함께 성장할 의지가 있는 곳,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곳. 이건 투자 논리가 아니라 관계의 선택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몇 주 후 한국 경영진과 슬로바키아 정부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관인으로 참석했어요. 당시 줄린다 총리는 한국 경영진 앞에서 문자 그대로 국가를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공장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법인세는 10년간 완전 면제하겠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를 공장 앞까지 직결하겠습니다. 전력과 용수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하겠습니다. 총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애원이었습니다.
회의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았어요. 우리는 잃을 게 없습니다. 전부 걸겠습니다. 저는 그 제안서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건 호소였어요. 슬로바키아는 그날 국가의 체면보다 생존을 택했습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순간이었죠. 한국 경영진은 조건이 아니라 다른 걸 물었어요. 정말로 함께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버텨줄 수 있습니까?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 각오가 있습니까? 슬로바키아 측은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예, 우리는 한국과 함께 갑니다. 저는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위험을 말하고 있었어요. 투자 회수 기간도 길었고 초기 손실 예상치도 컸습니다. 정치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모든 지표가 붉은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기존 투자자들과 달랐어요. 한국은 빨리 빠질 출구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항상 플랜 B를 준비했어요. 손절 타이밍, 철수 시나리오, 자산 회수 계획을 꼼꼼히 세웠죠. 투자 진서의 절반이 리스크 관리와 출구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제안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장기 성장 계획만 가득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은 실패 확률이 아니라 성공 이후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제 계산식에는 없던 변수가 하나 등장했어요. 간절함이었습니다. 한국은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대신 각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돈보다 태도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선택을 설명할 논문을 아직 쓰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 분석 모델이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측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현지 노동력의 교육 수준과 학습 의지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이것도 이상했어요. 보통은 현재 기술 수준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배울 의지를 물었어요. 저는 자료를 준비하며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실직한 군수공장 노동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대부분 40대에서 50대였습니다. 한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제 손은 아직 쓸모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공장 문이 닫힌 뒤 손만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은 기술은 부족하지만 학습 의지는 매우 높음. 한국 측은 그 보고서를 받고 만족해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은 완성된 인력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있었어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전 세계의 우려와 조롱 속에서 한국은 슬로바키아 북부 질린에 1조 원이라는 거금을 베팅했습니다. 목표 생산량은 연간 30만 대였어요. 투자 규모로 보면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업계 표준으로 보면 완공까지 최소 3년은 걸려야 했어요.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제 진짜로 물러설 수 없겠군. 착공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언론들은 또다시 비웃었어요. 독일 일간지는 한국의 도박이 동유럽 한파에 얼어붙을 거라고 썼습니다. 영국 자동차 전문지는 기아가 3년 내 철수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프랑스 경제지는 겨울 한 번 나면 짐 싸고 도망갈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슬로바키아 북부 질리나의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입니다. 콘크리트가 얼어버리는 환경이에요. 통상 유럽 건설사들은 겨울이면 공사를 중단하고 봄을 기다립니다. 저는 한국인들도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첫 겨울이 왔어요. 저는 한국 건설팀이 공사를 멈출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직접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사장 전체가 거대한 천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천막 안에는 대형 난로 수십 대가 가동되고 있었어요. 인위적으로 온도를 15도 이상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작업이 진행됐어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천막 안은 마치 거대한 온실 같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콘크리트 위로 노동자들이 쉼없이 움직였어요.
한국인 기술자들과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어요.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겨울에도 계속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그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 건설사들에게 겨울은 멈춰야 하는 계절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겨울은 극복해야 하는 조건일 뿐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농담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 한국인들은 잠을 자지 않는다. 혹시 밤에만 활동하는 외계인인가? 실제로 밤 10시에 공사장을 지나가도 화냈고 새벽 3시에 지나가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일정표를 다시 계산해 봤어요. 이론상으로는 겨울 작업 불가 기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능한 시기였어요. 총 공사 기간은 최소 36개월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겨울에도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월 평균 진도율이 업계 평균의 150%를 넘어섰어요. 완공 예상 시기가 1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렸어요. 하지만 숫자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현장은 매일 진도를 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의지라는 비정량 요소를 분석에 넣어야 했어요. 영하 20도는 단순한 숫자였지만 그들에게는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공사 일정이 아니라 제 확신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어요. 동료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어요. 속도만 빠르면 뭐합니까? 품질이 엉망일 텐데요. 또 다른 동료는 덧붙였습니다. 초기 공사가 부실하면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저도 같은 우려를 했어요. 하지만 현장 감리단의 중간 점검 결과는 달랐습니다. 기초 공사의 정밀도가 유럽 표준을 상회했어요. 콘크리트 강도 테스트도 모두 통과했습니다. 철근 백은 강력도 완벽했어요. 감리단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면서 품질이 이 정도일 수가 없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속도와 품질은 반비례하는 게 상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상식을 깨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작업 방식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들은 매일 밤 다음날 작업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철저한 사전 점검과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준비된 속도였습니다. 무모한 속도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 퇴근길에 공사장을 다시 지나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공사장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슬로바키아의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빛나는 공사장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전제로 한 속도가 아니라 성공을 전제로 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철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제가 알던 투자는 달랐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언제든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게 투자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공만을 상정하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실패는 아예 계획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무모함인지 용기인지 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어요. 1년 반이 흘렀습니다. 공사는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유럽 언론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건설 전문지는 한국의 공법을 분석하는 특집 기사를 냈어요. 프랑스 산업지는 한국식 속도 경영을 연구 주제로 다뤘습니다. 영국 경제지는 한국의 진리나 프로젝트를 유럽 건설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평가했어요. 조롱이 분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무렵 제 눈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공장 부지 주변에서 또 다른 공사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창고나 물류시설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규모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위성사진 분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받은 자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아 공장 방영 10km 이내에 12개의 새로운 건설 현장이 있었습니다. 모두 중소형 공장 규모였어요. 그리고 건설 속도가 기아 본공장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저건 단순한 물류 창고가 아니다. 저는 내부 정보망을 통해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산업부 내부 자료를 뒤지고 건설 허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며칠 밤을 새워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리나 일대에 한국 부품사들이 집단으로 진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명단을 하나씩 확인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현대모비스 샤에시 모듈 공장, 현대다이모스 시트 시스템 공장, 현대위아 변속기와 엔진 부품 공장, 대신정밀 조향장치 공장, 현대캐피코 연료분사 시스템 공장, 동이오토 램프와 조명 공장, 그 외에도 2차 협력사들이 줄줄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명단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다. 시스템이다. 한국은 단순히 완성차 공장만 짓는 게 아니었어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품부터 최종 조립까지 한 울타리 안에서 완결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즉시 비교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글로벌 기업들의 방식을 정리했어요. 독일이나 일본 기업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완성차 공장을 건설해요. 그 다음 현지에서 쓸만한 부품사를 물색합니다. 품질 검증에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초기에는 부품 품질이 들쭉날쭉하고 납기도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초반 몇 년은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국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증된 파트너를 통째로 데려왔어요. 이미 한국에서 수년간 호흡을 맞춰온 기업들이었습니다. 부품 품질도 검증됐고 납기 관리도 완벽했어요. 초기부터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비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리스크 제거 전략이었어요. 한국은 부품사를 데려오는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시간을 샀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한 거예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설비를 옮긴 게 아니라 관계를 옮겼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었다. 시간과 신뢰가 문제였다. 이 전략이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산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부품 공급 차질이 최소화돼요. 속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품질 일관성도 보장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쟁 장벽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뒤따라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후발주자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동료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화면에는 진리나 일대 위성사진이 떠올랐어요. 12개의 공장이 마치 별자리처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부품사를 데려온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위협입니다. 다른 동료가 비웃듯 말했어요. 부품사까지 데려오면 비용 폭탄 아닙니까? 초기 투자 비용만 해도 엄청날 텐데요. 망할 때 다 같이 망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여러분은 비용만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간을 보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독일이나 일본 기업이 해외 공장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현지 부품사를 찾고 품질을 검증하고 납기를 맞추는 데만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생산성은 낮고 불량률은 높고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한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초기 손실이 큰 거죠.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2년에서 3년을 건너뛰었습니다. 검증된 파트너를 데려왔으니까요. 초기부터 완벽한 품질과 속도를 확보한 겁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샤에시 모듈을 공급합니다. 이 회사는 한국에서 이미 20년 넘게 기아와 일해왔어요. 현대다이모스는 시트를 만듭니다. 이들도 기아의 오랜 파트너입니다. 현대위아, 대신정밀, 현대캐피코, 동이오토 모두 한국에서 이미 검증된 기업들입니다. 한 동료가 물었어요. 그럼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지은 게 아닙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복사해서 붙여넣은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속도, 품질, 비용 경쟁력에서 모두 밀릴 겁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썼어요. 성공 가능성 낮음. 이번에는 이렇게 고쳤습니다. 경쟁국의 구조적 위협. 문제는 유럽 업계가 아직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값싼 차를 만드는 나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만들고 있는 건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시스템 경쟁력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현장을 방문했어요. 부품사 단지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기아 공장을 중심으로 방영 10km 안에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빼곡했어요. 마치 거대한 자동차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장 배치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각 부품사의 위치가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산된 배치였습니다. 엔진 부품 공장은 조립 라인과 가까웠어요. 시트 공장도 최종 조립 공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물류 동선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공장을 모아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작동하도록 설계된 구조였어요. 저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이 배치는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본사 공장의 배치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미 최적화된 구조를 왜 바꾸겠습니까? 저는 그 한마디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은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공한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고 있었어요.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부품사 중 하나인 현대모비스 공장을 방문했어요. 공장 내부는 이미 장비 설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한 슬로바키아 노동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선생님, 저 좀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제가 인터뷰했던 실직 노동자 중 한 명이었어요. 이제 제 손이 다시 쓸모있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공장 문이 닫힌 뒤 손만 바라보시던 아버지를요?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일은 어떻습니까? 그는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아주 꼼꼼하게 가르쳐 줍니다. 처음엔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거친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은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을 나와 채 앉았어요.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있는 건 단순히 공장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버지를 찾아뵀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기아 협력사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아버지 같은 분들을 찾고 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다시 일할 수 있단 말이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아버지. 아버지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자신의 손을 바라보셨어요. 30년간 기계를 다루던 그 손을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구나.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한국의 슬로바키아 투자, 산업 이상의 의미.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공장을 지은 게 아니다. 슬로바키아 땅에 한국 자동차 산업의 복제판을 심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 이 전략을 이해한 순간 저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었어요. 저는 중립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바라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슬로바키아의 미래를 위해 한국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어요. 부품사 단지가 완전히 완성됐습니다. 기아 공장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첫 번째 차가 라인을 벗어날 날만 남았습니다. 저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공장은 완성됐습니다. 부품사 생태계도 구축됐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과연 한국이 만든 차가 유럽 시장에서 통할까? 품질은 정말 괜찮을까? 저는 매일 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첫 양산차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2006년 12월, 착공 후 1년 반 만에 첫 양산차가 라인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달력을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유럽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속도였습니다. 업계 표준으로 보면 최소 3년은 걸려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해냈습니다. 저는 현장에 직접 가봤어요. 첫 번째 시드가 천천히 라인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해낸 것처럼요. 저는 그 차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외관은 깨끗했어요. 도장도 균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품질이라는 것을요. 유럽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자동차 전문가가 언론에 이렇게 말했어요. 서둘렀다는 건 품질 문제가 필연적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언론도 비슷했어요. 빠른 속도의 대가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일본 조사단의 평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모델은 결함투성이일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이건 위험한 속도였어요. 품질을 희생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럽 자동차 품질 검사 기관의 점검이 시작됐어요. 독일의 권위 있는 검사 기관 툽이었습니다. 저도 참관인으로 참석했어요. 검사관들은 매우 꼼꼼했습니다. 패널 정합성을 측정했어요. 도장 균일도를 체크했습니다. 조립 오차를 확인했어요. 엔진 성능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차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패널 정합성, 유럽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3.2mm,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 플러스 마이너스 2.8mm, 도장 균일도 유럽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5 마이크로미터,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 플러스 마이너스 12 마이크로미터, 조립 오차 점수 유럽 평균 72점,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 78점. 일부 항목은 독일 공장 기준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독일 평균이 82점인데 78점이었습니다. 신공장 치고는 믿을 수 없는 수치였어요. 현장 검사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이건 신공장이 아니라 수십 년 된 공장 같습니다. 저는 검사 보고서를 읽으며 충격에 빠졌어요. 수치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저는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부품의 품질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부품들은 이미 수년간 검증된 것들이었어요. 불량률이 극히 낮았습니다. 다음은 공정을 살펴봤어요. 한국 본사 공장의 생산 라인을 그대로 복제했습니다. 이미 최적화된 공정이었어요. 시행착오를 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봤어요. 한국에서 온 숙련공들이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을 집중 교육했습니다. 몇 개월간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맞춰본 퍼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검증된 부품, 검증된 공정, 검증된 사람.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이번에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공장, 단기적 성공이 아닐 수 있다. 동료들에게 보고서를 돌렸어요.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 동료는 말했어요. 그래도 아직 시장 반응을 봐야죠. 품질이 좋다고 차가 팔리는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생산은 성공했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 문장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 차는 싸구려다. 저는 이 편견이 가장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 문제는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식은 시간이 걸립니다. 몇 주 후 유럽 업계 내부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어요.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내부 보고서가 돌았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를 입수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 프랑스 르노도 움직였어요. 슬로바키아 투자를 재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도요타도 동유럽 전략을 수정하고 있었어요. 업계의 시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저는 산업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관료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관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공장은 증명됐어요. 품질도 증명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장이었어요. 유럽 소비자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한국 차가 싸구려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가격을 낮추는 전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싸서 샀다는 인식은 평생 따라다니거든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유럽 소비자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당시 유럽 자동차 시장의 신뢰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벤츠와 BMW와 아우디. 이들은 품질의 상징이었어요.
일본 브랜드 도요타와 혼다, 이들은 합리적 대안이었습니다. 그럼 한국 브랜드는요? 아직 검증 전이었어요.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오래 갈까? 고장 나면 어쩌지? 저는 이 벽이 생각보다 두껍다는 걸 알았습니다. 품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한국에게 시간이 있었을까요? 초기 판매 실적이 나왔습니다. 월 판매량 약 3,000대. 목표치의 60% 수준이었어요. 나쁘지 않았지만 좋지도 않았습니다. 소비자 피드백을 분석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다 하지만 그 하지만이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들었는데 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걸까? 며칠 후 한국 본사와의 전략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참관인으로 초청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판매 부진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한국 마케팅 본부장이 침묵을 깼어요. 보증 기간을 7년으로 갑시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7년이요? 당시 유럽 평균 보증은 2년에서 3년이었어요. 벤츠와 BMW도 고작 2년이었습니다. 폭스바겐도 2년, 도요타가 3년으로 가장 길었어요. 그런데 7년이라고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초기 고장률을 예상했어요. 보증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브랜드 신뢰 형성까지 걸리는 시간도 감안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실패하면 치명타예요. 이건 마케팅이 아니라 자폭 스위치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국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7년 보증은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어요. 보증 비용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 본부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차라리 가격을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더 안전한 전략입니다. 한국 본부장이 말했어요. 선생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만든 차를 우리가 가장 오래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건 할인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닙니다. 우리 차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어요. 신뢰를 담보로 내건 배수진이었습니다. 소비자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시험하는 선택이었어요. 빠르게 돈 벌고 빠지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7년 보증은 약속이 아니라 각서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 도망갈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 기업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성공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거였어요. 2007년 3월, 기아는 유럽 최초로 7년 무상 보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업계는 술렁였어요. 저는 그날 회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마케팅이 아니라 생존을 건 도박이다. 유럽 언론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어요. 독일의 한 자동차 잡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마케팅 속임수에 불과하다. 프랑스 소비자 포럼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설마 그걸 다 지켜주겠어? 영국의 자동차 딜러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곧 조건을 축소할 겁니다. 이런 건 처음엔 화려하지만 나중에 슬그머니 없어지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고장나면 전부 제조사 책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중고차로 팔 때도 잔여 보증 기간이 이전된다고 했어요. 그럼 중고차 가격이 더 높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장기 할부로 차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매력적이었어요. 할부 기간 내내 보증이 되니까요. 의심이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각지의 딜러들을 인터뷰했어요. 처음 몇 달은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한 독일 딜러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묻긴 하는데 쉽게 결정하진 않아요. 여전히 한국 차에 대한 의심이 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몇 달 후 같은 딜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설명이 쉬워졌습니다. 7년 보증이라고 하면 고객들이 귀를 기울여요. 독일 차도 2년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딜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싸구려 차 취급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합리적인 선택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제 품질 데이터였어요. 저는 보증 클레임 통계를 추적했습니다. 초기에는 보증 수리가 폭증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신차는 항상 초기 불량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실제 수치는 달랐습니다. 보증 클레임 건수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오히려 유럽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구매자가 온라인 포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1년 넘게 타는데 아직 한 번도 서비스 센터 안 갔어요. 보증이 필요 없을 만큼 고장이 없어요. 다른 구매자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7년 보증 때문에 샀는데 정작 쓸 일이 없네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보증이 필요 없을 만큼 튼튼하다는 소문이요. 이건 한국에게 최고의 마케팅이었습니다. 저는 판매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2007년 초 월 판매량 3,000대, 2007년 중반 월 판매량 4,500대, 2007년 말 월 판매량 6,000대, 분기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슬로바키아 전체 자동차 생산량이 급증했습니다. 2003년에는 약 30만 대였어요. 2006년에는 57만 대로 늘었습니다. 2008년에는 80만 대를 넘어섰어요. 2010년이 되자 드디어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인구 540만 명의 나라에서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한다고요? 인구당 자동차 생산량으로 계산하면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독일보다 높았어요. 일본보다도 높았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슬로바키아는 변방이 아니다, 기준점이다. 유럽 자동차 업계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독일 폭스바겐이 움직였습니다. 2009년 보증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라고 발표했어요. 프랑스 르노도 선택적 5년 보증을 도입했습니다. 이탈리아 피아트도 보증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뢰의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그 기준을 처음 던진 쪽은 한국이었어요. 선도자와 추종자의 차이는 컸습니다. 저는 유럽 업계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한 독일 경영자가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싸게 파는 게 아니었어요. 시장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다른 경영자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따라가려 해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생태계를 구축했어요. 부품사부터 완성차까지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공장 하나를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산업 전체를 옮겨왔고 시장의 기준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경쟁자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기아 협력사에 취업하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일은 어떠세요?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구나. 내 손이 다시 쓸모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30년간 기계를 다루던 손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말이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다르다니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람처럼 대해준다. 독일 회사나 일본 회사는 우리를 그냥 노동력으로만 봤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기술을 가르쳐주고 성장할 기회를 줘. 마치 동료처럼 대해주더구나.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은 슬로바키아를 단순히 값싼 노동력의 공급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 봤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1993년 슬로바키아가 독립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를요. 일본과 독일이 우리를 버렸을 때, 세계가 우리를 투자의 블랙홀이라고 비웃었을 때, 저 역시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왔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한국만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공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증된 생태계를 통째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7년 보증이라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 결과 슬로바키아는 유럽의 자동차 강국이 됐어요. 인구당 생산량 세계 최상위권, 투자의 블랙홀에서 산업의 중심지로 변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진리나 시내가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공장 불빛이 환했어요. 24시간 가동되는 공장들. 그 불빛이 슬로바키아의 미래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저는 목격했어요. 숫자가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슬로바키아는 더 이상 버려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선택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해준 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슬로바키아 투자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섰다.
이건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다.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에 있다. 그건 신뢰였고 동반자 정신이었으며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였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어요.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관계는 자동차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2010년을 넘어서면서 슬로바키아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리나 시내를 걸으면 한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식당이 생겨났고 한국 편의점도 들어섰습니다. 현지 카페에서는 한국 커피를 팔았어요. 저는 어느 날 시내를 걷다가 한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간판에 한글로 김치찌개라고 쓰여 있었어요. 호기심에 들어가 봤습니다. 주인은 슬로바키아 사람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파시는군요. 주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기아 직원들이 많이 찾아요. 그리고 요즘은 현지인들도 좋아합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맛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식당 안을 둘러봤어요. 한쪽 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벽에는 슬로바키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이 도시가 살아났어요. 제 아들도 기아 공장에서 일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건 단순히 투자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였어요. 진리나 사람들은 스스로를 리틀 코리아의 주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아 작업복을 입고 거리를 걷는 건 자랑이었어요. 지역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한 현지 주민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기아에 입사했을 때 온 동네가 축하해줬습니다. 마치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는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었습니다. 중심이 된 거예요. 판매량 데이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2007년 기아 유럽 판매량 24만 대, 2008년 30만 대, 2009년 36만 대, 2010년 42만 대. 매년 20% 가까운 성장률이었어요. 7년 보증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 각국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독일에서의 판매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독일은 자동차 강국이에요. 자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죠. 그런 독일에서 한국 차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 전역에서 한국 차가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독일 딜러를 인터뷰했어요. 예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딜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한국 차를 설명할 때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7년 보증이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고객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또 다른 딜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벤츠 딜러가 부러워해요. 2년 보증으로는 경쟁이 안 되니까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벤츠 딜러가 한국 차를 부러워하다니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슬로바키아 통계청 자료를 확인했어요. 2010년 슬로바키아 자동차 총생산량 100만 대 돌파, 인구 540만 명 기준입니다. 인구당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놀라운 수치였어요. 독일은 인구 8천만 명의 생산량 약 550만 대, 인구당 약 0.67대였습니다. 일본은 인구 1억 2천만 명의 생산량 약 900만 대, 인구당 약 0.075대였어요. 슬로바키아는 인구 540만 명의 생산량 100만 대, 인구당 약 0.19대였습니다. 독일의 거의 3배였어요. 일본의 2.5배 이상이었습니다. 세계 최상위권이었어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1993년 투자의 블랙홀이라고 불리던 나라, 2010년 인구당 자동차 생산량 세계 최고 수준, 17년 만의 기적이었어요. 저는 국제학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동유럽 산업 구조 전환이었어요. 저는 슬로바키아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청중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학자들이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독일 교수가 물었어요. 한국의 성공 요인이 정확히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생태계 이전입니다. 부품사까지 통째로 데려와 리스크를 제거했어요. 둘째, 속도입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해냈습니다. 셋째, 신뢰입니다. 7년 보증으로 자신들의 품질에 대한 확신을 보여줬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교수가 물었어요. 다른 국가도 이 모델을 복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와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실패를 상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학회가 끝난 뒤 여러 교수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프랑스 교수가 말했어요. 당신의 발표는 교과서에 실려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에요. 산업 전환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모델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요. 며칠 후 유럽 자동차 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폭스바겐이 슬로바키아 투자를 검토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10년 전 폭스바겐은 슬로바키아를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폴란드를 선택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슬로바키아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 거예요. 한국이 그 길을 만들었습니다. 푸조도 움직였어요. 제규어 랜드로버도 슬로바키아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늦었다는 것을요. 한국이 선점한 위치를 뒤집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산업부 장관을 만났어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노박 박사, 우리가 정말 성공한 겁니까? 저는 확신을 갖고 답했습니다. 예, 장관님.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아니, 한국과 함께 성공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특별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라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였어요. 2010년 12월 질리나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연간 생산 100만 대 달성 기념식이었어요. 슬로바키아 총리와 한국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초청을 받았어요. 공장 앞 광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기아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었어요. 한국 국기와 슬로바키아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총리가 연설했어요. 17년 전 우리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믿어줬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건 한국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 경영진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갈 것입니다. 군중이 환호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두 나라가 만든 우정이었습니다. 신뢰였어요.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도 행사에 와 계셨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답하셨어요. 꿈만 같구나.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내가 다시 일할 수 있을 거라고는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그 손을요.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광장을 둘러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슬로바키아의 기적, 숫자를 넘어선 이야기. 저는 결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지은 게 아니다. 미래를 지었다. 슬로바키아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에 한국이 있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래프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이제 슬로바키아의 미래는 밝았어요. 한국과 함께라면요. 2015년을 넘어서면서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저는 산업부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에너지 안보였어요. 슬로바키아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겨울만 되면 가스 공급 중단 우려에 떨어야 했어요.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도 문제였습니다. 소련 시절 지어진 낡은 시설이었어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습니다. 교체가 시급했지만 비용이 문제였어요. 한 관료가 말했습니다. 새 원전을 지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맡길까요? 다른 관료가 답했어요. 프랑스나 러시아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짓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UAE에 원전을 건설했습니다. 제 시간에 정해진 예산 안에서 완벽한 품질로요. 게다가 사후 관리까지 책임집니다. 관료들이 웅성거렸어요.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건설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답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17년 전 슬로바키아에서 자동차 공장을 지을 때도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토해볼 가치가 있겠군요. 몇 달 후 한국 원전 기업 대표단이 슬로바키아를 방문했습니다. 저도 회의에 배석했어요. 한국 측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술 자료, 건설 일정, 예산 계획, 모든 게 구체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원전을 팔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 대표가 말했어요.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독립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장기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1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자동차 공장을 지을 때도 같은 말을 했었어요.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요. 슬로바키아 정부는 진지하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안보 위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군사력 강화가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성비입니다. 최고의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확보해야 해요. 한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했습니다. K2 전차와 K-가 자주포예요. 성능도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무기를 검토합시다. 저는 그 회의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슬로바키아에게 단순한 투자국이 아니었어요. 국가 생존의 핵심 파트너가 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와 안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었어요. 그걸 한국에 맡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신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도래였어요. 2020년이 되자 유럽 전역에서 내연기관 퇴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슬로바키아에게 이건 재앙이 될 수도 있었어요. 자동차 산업이 경제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내연기관 부품을 만드는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있었어요. 엔진, 변속기, 배기 시스템. 전기차 시대가 오면 이 모든 게 필요 없어집니다.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었어요.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한 관료가 말했습니다. 내연기관 부품사들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업률이 폭증할 겁니다. 다른 관료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전기차 기술은 우리에게 없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 물어봅시다. 며칠 후 한국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슬로바키아 측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경영진은 차분하게 듣고 있었어요. 슬로바키아 장관이 물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 경영진이 답했어요. 함께 전환합니다. 슬로바키아 공장을 유럽 전기차 생산의 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국 측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부터 순수 전기차 전용 라인 가동, 배터리 제어 시스템, 생산시설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설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존 내연기관 부품사들의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 대표가 말했어요. 엔진 부품을 만들던 회사가 배터리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하겠습니다. 변속기 기술자가 모터 기술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은 빠져나갈 생각이 아니라 함께 바꿀 생각이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거였어요. 몇 달 후 구체적인 실행이 시작됐습니다.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파견됐어요. 전기차 기술 교육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한 교육생을 인터뷰했어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15년간 엔진 부품을 만들어 온 베테랑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15년 동안 해온 일이 쓸모없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배터리 제어 시스템도 결국 정밀 기술이에요. 제 경험이 쓸모 있더라고요.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를 동료로 대해줍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자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 숫자가 아니라 사람. 2024년 현재 슬로바키아는 또 한 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질리나 공장에는 전기차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슬로바키아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부품사들이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고 있어요. 한국의 지원 아래서요. 저는 최근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최신식 전기차가 라인을 벗어나고 있었어요. 한 슬로바키아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우리가 직접 설계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가르쳐줬지만 이제는 우리 기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기술 이전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고 개발하는 능력까지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숫자를 넘어선 동반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1993년 슬로바키아는 투자의 블랙홀이었다. 2024년 슬로바키아는 인구당 자동차 생산량 세계 최고 수준. 이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숫자가 아니다. 한국은 우리를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했다.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을 선택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함께 극복했다. 자동차에서 원전으로, 방산으로, 전기차로. 관계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이제 슬로바키아의 미래 지도에는 한국이 함께 그려져 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진리나 시내가 보였습니다. 한글 간판이 가득한 거리, 기아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 태극기와 슬로바키아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광장.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요. 한국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전해라. 내 손에 다시 의미를 준 사람들이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30년간의 연구와 분석, 그 모든 걸 담아 이 보고서를 썼어요. 나는 숫자로 나라의 운명을 판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슬로바키아는 실패한 실험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계산기를 접고 사람을 봤습니다. 영하 20도의 공사장에서도, 편견 앞에 7년 보증에서도, 전기차 전환의 위기에서도 그들은 도망갈 길이 아니라 함께 갈 길을 만들었어요. 오늘 슬로바키아가 서 있는 자리에는 공장보다 신뢰가 먼저 있습니다. 그 신뢰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저는 보고서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신뢰가 만든 기적. 이 책이 슬로바키아와 한국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희망을 주기를 바랐어요. 버려졌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미래는 있다고. 함께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우리에게 준 건 공장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미래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세계가 버렸던 땅에서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공장을 짓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심었고 미래를 함께 만들었으며 한 국가의 존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